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30여 년 전의 어느 여름날, 인천 앞바다의 항구 근처. 오랜 세월 조선소에서 땀 흘리며 살아온 박춘호 씨는 퇴근길의 습관처럼 폐자재 더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 항구 주변에는 고철이나 버려진 기계 부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가끔은 쓸만한 자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평생 손으로 일해온 그에게 그것은 작은 보물찾기와도 같았죠. 그날도 별다른 기대 없이 철제 더미를 뒤적이던 박 씨의 눈에 유난히 눈길을 끄는 쇳덩이가 들어왔습니다. 길쭉하면서도 묘하게 반짝이는 은회색, 마치 오랜 세월 바닷물에 씻겨 나왔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을 품은 듯한 쇳조각이었습니다. 다른 고철과 달리 표면이 거의 녹슬지 않았고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하면서도 균형 잡힌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웬 쇳조각이지? 집에서 빨래 거리로 쓰면 딱이겠는데 그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생활비를 아끼는 것이 중요했고 집에 쓸만한 자재가 있으면 고쳐 쓰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춘호 씨는 작은 마당 한쪽에 그 쇳조각을 세워두었습니다. 쇠파이프 모양이 적당히 곱고 단단해서 위에 빨래줄을 걸기에 알맞았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페이레 빨래 건조 대판에 제대는 그날부터 박신의 집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걸어두면 햇빛이 강하지 않아도 유난히 빨리 마르는 것이었습니다. 장마철에도 다른 집은 하루 종일 축축한데 박신의 마당에서는 2~3시간 만에 옷가지가 뽀송뽀송해졌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가져온 쇠가 무슨 복덩이인가 봐요 라며 웃었고 아이들도 우리 집 건조대는 마법 같아 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춘호 씨는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쇠조각 가까이 서 있으면 바닷바람이 덜 불어오는 듯하고 손끝으로 만질 때면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철이 아니다.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진 물건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춘호 씨의 집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느 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이웃집들은 마당이 물에 잠겨 신발도 제대로 벗어놓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신의 마당, 특히 그 쇳조각이 세워진 주변은 물이 쉽게 고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퍼붓는데도 신기하게 땅이 마른 듯 얇은 막이 형성된 것처럼 물방울이 금세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마당만 이렇게 뽀송한 게 말이 돼요? 마치 누군가 우산을 씌워놓은 것 같잖아요. 더 놀라운 일은 동네 강아지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늘 마당 앞을 서성이며 짖곤 하던 개들이 그 쇳조각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아예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킁킁 냄새를 맡다가도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 버리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키우던 고양이조차도 건조대 근처를 피해 다녔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작은 전자제품들이 종종 이상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간헐적으로 지직지직 잡음이 섞였고, 오래된 흑백 TV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줄무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화기도 잡음이 심해져 대화가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박춘호 씨의 아들 박진호는 그때 막 대학에서 물리교육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전자기 간섭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현상을 지켜본 순간 단순한 오작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래가 유난히 빨리 마르는 것도,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전자기기들이 동시에 이상을 보이는 것도 모두 그 쇠조각 주변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쇠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보통 금속이 아니에요. 뭔가 힘을 뿜어내는 것 같아요. 박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항구에서 주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쇠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에 이런 기묘한 현상을 불러오는 걸까? 박진호는 어릴 적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물리교육을 전공하면서 그는 늘 현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신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호기심이 단순한 공부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눈앞의 쇠조각은 교과서에서 배운 어느 법칙으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우선 간단한 실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쇠조각 근처에 나침반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 순간 나침반의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제멋대로 흔들리며 일정한 각도로 멈춰버렸습니다. 전형적인 강한 자성체의 반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에 다른 금속을 놓아도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마치 쇠조각 자체가 거대한 자석처럼 보이지 않는 힘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종이 위에 쇳가루를 뿌리고 쇳조각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쇳가루들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일정한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일반 자석이 보여주는 단순한 극선 모양이 아니라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원형 무늬였습니다. 진호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자기장 패턴과도 달라. 도대체 정체가 뭐지?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휴대용 전자파 측정기를 빌려와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쇠조각 주변에서는 일반 환경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초저주파 ELF 전자파가 꾸준히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전자파가 단순한 파동이 아니라 심장 박동과 흡사한 리듬을 가진 맥동 신호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규칙적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위험한 물질은 아닐까? 아버지나 어머니 건강에 해가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공포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실험 노트를 펼쳐 조심스레 기록을 남겼습니다. 첫째, 쇠조각은 강한 자기장을 발산한다. 둘째, 초저주파 전자파를 내보내며
일정한 맥동 리듬을 가진다. 셋째, 그 영향으로 습도, 동물 행동, 전자기기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노트를 덮으며 진호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야. 아마도 우리 가족의 삶을, 아니, 세상의 일부를 바꿀지도 몰라. 며칠 뒤 박진호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쇠조각이 실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작은 대야에 물을 가득 채우고 쇠조각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물 표면이 미세하게 일렁이더니 쇠조각과 맞닿은 부분이 서서히 움푹 꺼지는 듯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물을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이 쇠조각이 물을 밀어내고 있는 건가? 진호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몇 차례 반복해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쇠조각 주변에만 작은 원형의 공간이 형성되고 그 안으로는 물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빨래를 이용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젖은 수건을 2장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쇠조각 가까이에, 다른 하나는 멀찍이 걸어두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쇠조각 옆에 둔 수건은 절반도 차에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보송보송하게 마른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그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더군다나 비가 퍼붓는 날에도 쇠조각이 세워진 마당 한쪽은 늘 금세 마른 땅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이웃들이 물바가지를 들고 뛰어다니며 빗물을 퍼내는 사이 박신의 마당만은 신기할 정도로 뽀송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같은 동네인데 왜 박씨 집만 마당이 그렇게 금방 말라버리지? 분명 뭔가 숨겨둔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박춘호 씨는 그저 운이 좋은 거지 뭐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진호는 달랐습니다. 과학적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갔습니다. 온습도계를 설치해 수치를 기록하고 빗물의 증발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쇠조각이 있는 위치 주변은 일반적인 대기 조건보다 항상 습도가 낮았고 온도 역시 미묘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치 쇠조각 자체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방출해 주변 공간의 기후를 바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진호는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결론. 이 쇠조각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다. 물을 밀어내고 습기를 흡수하며 작은 규모의 건조한 공간을 형성한다. 그의 눈빛은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쇠조각은 평범한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특별한 비밀을 품고 있다. 박진호는 자신이 기록해둔 실험 결과를 다시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 그렇다면 이 쇠조각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국제 뉴스에서 들었던 냉전 시대의 비밀 프로젝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진호는 직접 책을 찾아 뒤적이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군사기술 관련 서적, 구소련 연구 보고서 번역본, 그리고 바다에서 발생한 미스터리 사건들을 다룬 잡지까지 손에 닿는 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낡은 잡지 한 권에서 낯익은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호어리, 위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구소련 시절 태풍과 폭풍우를 인위적으로 조종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기밀 연구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합금 구조물이 전자파를 방출해 대기의 흐름을 바꾸려 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주워온 저 쇠조각이 그 실험의 잔해 중 하나란 말인가? 그는 곧장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냉전 시기 베트남 전쟁과 태평양 일대에서 여러 차례 이상 기상 현상이 보고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인근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금속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기록까지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진호는 곧장 아버지 박춘호 씨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기엔 이 쇠가 단순한 고철이 아니에요. 구소련이 진행했던 기밀 프로젝트의 잔해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날씨를 바꾸려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박춘호 씨는 잠시 말없이 쇳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우연히 집으로 가져왔던 그 쇳덩이가 이제는 국제적인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쇳조각은 더 이상 집안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며칠 뒤 박진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신반의하던 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매형, 해군 기술자로 근무하던 이상우였습니다. 그는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진호의 실험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다 무슨 기록이야? 자기장, 초저주파, 맥동신호? 너 이거 그냥 학교 과제 아니야? 상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쇳조각을 직접 보여주고 나침반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시켜주자 그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군에서 수년간 장비를 다뤄온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위험할 수도 있어. 군사 기술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 그날 저녁, 가족들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춘호 씨는 여전히 단순히 주워온 쇳조각이라고 우기려 했지만 진호와 상우는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옛 아버지, 우리가 발견한 건 단순한 고철이 아닙니다. 만약 잘못 쓰이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런 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저도 군에서 근무하지만 이 정도 성질을 가진 물질은 개인이 보관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족 모두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혹은 누군가 악용하려 든다면 마침내 박춘호 씨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린 건지도 모르겠다. 이 쇠는 이제 우리 손에서 떠나야 한다. 며칠 후 가족은 쇠조각을 조심스럽게 포장해 관할 군부대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들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침반과 측정 장비가 이상 반응을 보이는 순간 모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쇠 조각은 곧바로 연구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실감했습니다. 우연히 주워온 쇠 조각이 사실은 국가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열쇠였다는 사실을. 쇠 조각이 군 연구소로 이송된 지 일주일 남짓 지났을 무렵 박춘호 씨 가족은 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 관계자 2명이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처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순한 민원 처리 수준이 아니라 극도의 경계와 정중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춘호 선생님, 귀하께서 발견하신 금속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물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기밀이기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박 씨는 순간 얼떨떨했습니다. 평생 바닷가에서 땀 흘리며 살아온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국가에 기여한 인물로 불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눈빛을 보였고 아들 진호와 사위 상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장과 함께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귀 가정에서 보여주신 책임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비밀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춘호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쇠조각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만 해주십시오. 군인들은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국가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래간만에 한 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쇠 조각은 더 이상 집에 없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결정이 옳았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은밀한 자부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비밀이 언젠가 이 나라를 보호하는 힘이 될지도 모른다. 쇠 조각이 군 연구소로 옮겨진 뒤 수개월 동안 최고 기밀 수준의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리학자, 전자공학자, 그리고 군사 기술자들까지 총동원되어 그 정체를 밝히려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쇠 조각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합금 구조가 층층이 얽혀 있었고 그 배열은 전자파를 특수한 방식으로 증폭하고 변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저주파, 대역에서 방출되는 맥동 신호는 기존의 과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강력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기존 무기 체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총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적의 장비와 감각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곧 용의 파동, 롱의 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깎듯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적의 무기를 무력화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험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첫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모의 해상 훈련에서 용의 파동 장치를 가동하자 적군 역할을 맡은 레이더 화면이 순식간에 뒤엉켜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수십 개의 가짜 신호가 나타났고 미사일 유도 장치는 목표를 잃고 허공으로 빗나갔습니다. 단 한 발의 포탄도 쓰지 않았지만 적의 공격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군 지휘부는 경악과 동시에 환호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방패다. 우리 바다를 지켜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될 거다. 그러나 연구진은 신중했습니다. 쇠조각이 가진 힘은 강력했지만 동시에 불안정했습니다. 장시간 가동하면 주변 전자기 환경이 교란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박춘호 씨가 바닷가에서 주워온 그 쇠조각이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바꿀 용의 파동이라는 이름의 기술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것. 용의 파동 장치가 개발된 뒤 군은 극비리에 몇 차례의 해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장치가 가동되자 기대했던 대로 적 레이더를 교란하고 미사일 유도를 혼란시키는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군 지휘부는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이 끝난 뒤 연구진은 해역을 점검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바다 위로 떠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작은 멸치부터 큰 참돔까지 다양한 종이 포함되어 있었고 산소 부족으로 죽은 것도 아니었으며 외부 상처도 없었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은 듯 생명이 순식간에 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양식장에서 기르던 조개류와 새우들도 일제히 폐사했습니다. 양식업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어 불안에 떨었고 군은 이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생태계 파괴입니다. 이렇게 계속 실험하다가는 해양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집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박진호 역시 그 자리에 초대받아 참관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주워온 쇠조각이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해치는 도구로 변하다니 그날 밤 그는 실험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힘을 잘못 사용한다면 인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무기가 될지도 몰라. 과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군과 연구진은 결국 실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용의 파동은 과연 인류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칼날이 될 것인가? 해상 실험에서 벌어진 참혹한 결과는 군과 연구진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국가를 지키겠다는 명분은 한순간에 자연을 파괴하는 집단이라는 비난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의 양심이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외부 협력을 결심했습니다. 오랜 세월 기초 과학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온 한 아시아 이웃 국가의 연구진이 비밀리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생물학과 음향학, 그리고 전자파 공명 이론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동 연구팀은 먼저 문제의 본질을 분석했습니다. 왜 바다 생물이 죽었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용의 파동이 방출하는 초저주파가 해양 생물의 신경계와 내장 기관에 치명적인 공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마치 지나치게 강한 초음파가 유리잔을 산산조각 내듯 보이지 않는 파동이 생명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체와 공존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아내면 어떨까? 연구진은 끝없는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해양 어류, 조개류, 심지어 플랑크톤까지 다양한 종을 대상으로 전자파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한 가지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정한 범위의 주파수가 생명체에 해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안정적인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그 주파수를 생명의 공명, 주파수 퍼서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주파수를 기반으로 조정된 용의 파동은 여전히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위력을 지니면서도 더 이상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실험에서 드러난 장면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파동 장치가 가동되었음에도 바다는 고요했고 물고기들은 평소처럼 유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적 레이더는 눈앞이 하얗게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방패를 손에 넣은 것 같군요. 그 순간 박진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 박춘호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주워온 쇠조각은 결국 생명을 지키는 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연구와 실험이 거듭되는 동안 쇠조각을 처음 집으로 가져왔던 박춘호 씨는 나이가 들어 병약해졌습니다. 평생을 노동으로 살아온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결국 어느 겨울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몇몇 이웃만이 모여 그의 삶을 추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군 관계자들이 박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제복 차림의 단정한 태도로 한 손에는 봉투와 증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 박춘호 선생님은 우리 군이 새로운 방위 기술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밀로 오랫동안 알려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할 때라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공로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 기여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증서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이는 평생 바다에서 땀 흘리며 살았을 뿐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들 진호는 가만히 아버지의 유품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작업복, 두꺼운 손바닥, 그리고 바닷가에서 주워온 쇠조각. 그 모든 것이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 박춘호 선생님은 단순히 쇠조각을 주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용의 파동의 시작을 알린 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소박한 선택이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 나라의 운명을 바꾼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몇 년 뒤 군은 오랜 연구와 실험을 마무리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쇠조각 자체는 연구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원리와 구조는 충분히 해석되었고 새로운 합금으로 복제와 응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본은 단순한 물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노동자의 손을 거쳐 우연히 그러나 운명처럼 국가의 미래를 바꾼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은 쇠조각을 국립군사역사박물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개관 당일 특별 전시관 중앙에 투명 강화 유리로 보호된 채 놓인 쇠조각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박춘호가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한 금속 조각. 이로부터 용의 파동 기술이 탄생하여 우리 바다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세워졌다. 기술은 힘이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쇠조각은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상징한다. 그날 전시관을 찾은 방문객들은 유리 케이스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노인들은 묵직한 감회로 쇠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쇠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선택, 책임, 그리고 생명을 향한 의지가 응축된 상징이었습니다. 아들 박진호는 조용히 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이제 역사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쇠조각은 단순한 고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교훈입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요. 박춘호 씨의 쇠조각은 우리에게 기술이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쇠조각은 단순히 금속이 아니라 희생과 책임, 그리고 사랑을 담은 역사적 유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흘러 박춘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들의 삶은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박진호는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쳤고, 사위 이상우는 여전히 해군 기술자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와 놀이터를 오가며 웃음소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춘호가 바닷가에서 무심코 주워온 쇠조각이 결국 나라를 지키는 힘으로 발전했고, 그 과정에 자신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진호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전자기 현상을 설명할 때면 종종 아버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칠판에 자기장의 곡선을 그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학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연히 역사를 만든다. 그는 의도적으로 쇠조각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기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생명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협하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방패가 될 수도 있어요. 아내와 손주들은 박물관을 방문할 때마다 쇠조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관람객들이 단순히 흥미로운 전시품으로 바라볼 때 그들만은 속으로 아버지와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했지만 그 평범 속에서 역사를 바꿀 씨앗을 남겼다. 그 자부심은 가족들의 일상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서로에게 더 깊은 신뢰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박춘호의 가족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속으로는 역사와 맞닿아 있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자 박진호 역시 머리가 희끗해지고 교직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시간이 자랑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땀 흘려 일하며 무언가를 남겼다는 실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은퇴 후 그는 우연히 오래된 창고에서 아버지의 낡은 작업 도구와 함께 젊은 시절 자신이 즐겨 쓰던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과거 실험 기록 옆에 그려둔 자기장 곡선과 파동 무늬가 가득했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 속에 묘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곧 붓과 물감을 집어들고 작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늘 같았습니다. 바닷가, 파도,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 보는 이들은 단순한 풍경화라고 생각했지만 진호에게 그것은 아버지의 초상이자 자신의 뿌리였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지역 문화회관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진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쇠조각으로 남긴 교훈을 나는 그림으로 전하고 있구나. 그는 더 이상 쇠조각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붓질 하나하나에 과학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바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소소한 목표를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지역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며 가끔은 바닷가를 산책하며 과거를 되새겼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든 바닷가에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러셨듯 나도 끝까지 생명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바닷바람은 마치 대답하듯 부드럽게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